네, 여기는 경제 핫스팟. 오늘도 정말 초특급 게스트와 함께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는데요.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병리학의 창시자이자 과거 대한민국의 IMF 사태를 예측했던 분, 네, 그린스펀이라는 별명을 갖고 계시는 우리 21세기 경제학연구소 최용식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저희 아시아 경제 팟캐스트와 함께 처음 하시게 됐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제가 아시아 경제에는 그 몇 번 나오고 그랬어요. 그리고 지인들도 좀 있고 네. 그랬는데 제가 이제 한 10년 동안 책 하나 쓰느라고 두문불출하고 제 서재에 박혀 있어서 와. 그분들이 다 이제 은퇴하셨더라고요. 은퇴하시래도 연이 깊으신 걸로 아시아 경제와는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도 저희가 질문을 많이 준비를 했는데 우리 소장님께 또 하나하나 여쭤보면서 인사이트를 얻어보는 시간 마련을 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우리 소장님과 함께 경제병리학에 근거를 해서 대한민국 금융위기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뭐 말씀드렸다시피 요즘 뭐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뭐 금융회사가 파산한다거나 이런 뉴스 때문에 정말 또 일어나면 무슨 일이 터질까 봐 겁난다 이런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본격적인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서 경제병리학이라는 개념을 정리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경제와 병리학 참 안 어울리는 건데 이 개념이 뭔지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어떤 개념입니까? 사실 경제학에는 병리학이 없어요. 아, 그래요? 근데 왜? 네. 좀 이상한 네, 일이죠, 이상한데요? 그거는. 네. 경제학은 경제를 하나의 유기체로 간주하고 학문이 성립했어요. 예, 예. 근데 그 경제체보다 훨씬 우월한 기능을 가진 인체를 위해서는 네. 병리학이 아주 깊고 그리고 훨씬 넓게 발달해 있는데 네. 경제학에는 병리학이 없잖아요. 그게 그렇죠. 좀 이상한 일이죠. 경제는 살아있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병리학은 없다. 그럼요. 네. 그리고 경제에는 경제 위기, 경제 파국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네. 이것도 일종의 경제 병리 현상인데 아. 그 경제 병리학이 없다는 건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네. 경제 병리학을 한번 수립해 보면 어떻겠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네. 근데 이 경제 병리학은 다른 거 아니에요. 경제 위기나 경제 파국과 같은 네. 경제 질병이 어떤 원인으로 발생하고 어떤 전개 과정을 거쳐서 네. 어떤 결말을 내는지 이런 문제에 대한 일반 원리를 구축하는 걸 말하거든요. 이론뿐만 아니라 네. 그게 현실적으로 적용성이 있나 네. 얼마나 유용하냐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경제 병리학은 금방 말씀드린 일반 원리와 그리고 또 하나 임상 사례로 구성되어 있어요. 네. 경제 병리학의 일반 원리를 검증하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네. 새로운 원리를 도출하기 위해서도 필요해요. 그뿐만 아니라 그 유능한 의사는 임상 수련을 오래 거쳐야 태어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네. 임상 사례는 경제 전문가들의 임상 수련을 위해서도 필요해요. 경제 병리학은 크게 일반 원리와 임상 사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와, 이 말씀해 주시는 거 들어보니까 딱 이해가 되네요. 사실 우리가 어디 아프고 하면은 그게 그 병이 원인이 뭔지 그래서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치료 방법은 뭔지 이런 거를 저희가 연구를 하고 또 오랜 기간 경력을 가진 의사를 또 선호하잖아요. 자, 그런 이 병리학에 경제를 대입해 주셨는데요. 이 연구를 오래 꽤 하셨잖아요. 처음에 제가 듣기로는 독학을 하셨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특별히 요 경제병리학을 연구하시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소장님? 사실 현재 네. 경제학은 실용성이 거의 없어요. 모든 일은 그래요. 대표적으로 가격 이론만 그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이 가격 이론에는 전제 조건이 세 개가 있어요. 하나는 완전 경쟁, 맞아요. 완벽한 정보, 예. 그리고 신속한 균형이라는 전제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전제 조건에 가장 근접한 시장이 주식시장이에요. 근데 주식시장에서 가격 이론으로 투자하겠다 그러면 다 비웃어요. 그만큼 가격 이론은 실용성이 없어요. 네. 그 뭐 소득 이론은 오히려 더 해를 네. 끼치는 경우가 많고 통화금융 이론, 국제 교역 이론 이런 이론들이 네. 해당 현상을 거의 그 해명을 해내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지난 한 50년 동안 이제 그 실용성 있는 경제 네. 이론을 한번 구축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연구를 해왔었는데 네. 그 경제 병리학도 그 일환이에요. 이제 경제 위기나 경제 파국에 대해서 네. 그 이해할 수 있고 그 일반 원리를 모든 사람들이 좀 이해를 하면
경제 위기나 파국을 예측할 수도 있겠다 하는 네. 생각에서 경제 병략을 이제 제가 수립하기 시작을 했었는데 네. 이게 그 일반 원리가 간단해요.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까요? 네. 알려주십시오.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네. 모든 경제 위기나 경제 파국은 반드시 금융위기를 거칩니다. 왜 그러냐면요. 예. 그 통화의 변동성은 네. 신용 창조 원리가 작동하기도 하지만 신용 파괴 원리가 작동하기도 하기 때문에 신용 승수배 2배만큼 변동성을 가져요. 이 금융위기는 주로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에서 일어나요. 네. 이게 이제 첫 번째고, 둘째는 부동산과 주식과 같은 그 재화는 통화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주식시장이 호조다. 네. 그러면 예금을 인출해서 쓰는 것보다 주식을 팔아서 다른 데 쓸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이제 네. 통화의 기능 중에 또 하나 다른 게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가치 저장 수단인데, 사람들 그 주식이나 부동산 가치 저장 수단으로 여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셋째는 금융위기는 반드시 광기, 패닉, 붕괴의 과정을 거쳐요. 광기와 패닉, 붕괴. 예, 이거는 제가 규명해 놓은 건 아니고 네. 찰스 킨들버거라고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그 경제사학자가 있는데 예. 이분이 경제사 700년 동안 일어났던 금융위기를 모두 검토해 봤더니 반드시 이 과정을 거치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걸 규명을 해놨어요. 그 네. 과정을. 다만 이제 찰스 킨들버거는 광기가 왜 일어나는지, 광기는 왜 반드시 패닉으로 이어지는지, 또 그리고 패닉은 왜 필연적으로 붕괴로 이어지는지 네. 여기에 대한 일반 원리는 구축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일반 원리를 좀 연구해 보면 경제 병략을 수립할 수 있겠다 네. 싶어 갖고 이제 제가 그 수립에 들어갔는데, 이제 넷째는요, 광기는 수요의 시간 이동으로 벌어져요. 이거는 좀 설명이 좀 필요해요. 네. 우리 이제 아파트를 제가 예로 들어볼게요. 네. 우리가 아파트를 살려면 저축을 일정 기간 그 축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시드머니가 필요하죠. 예. 그 저축이 충분히 축적될 때까지는 이제 수요가 일어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주식이나 부동산 등의 가격은 그 기간 동안은 못 올라요. 우리가 뭔가를 현금을 채굴하고 있는 그 현금 예. 모으는 기간 동안 못 오른다. 그래서 그런 수요가 말씀이시죠? 이제 그 네. 충분히 축적되면 이제 이 가격들이 일반 물가는 이미 많이 올라 있으니까 빠르게 상승해요. 그거 따라가기 위해서. 예. 그러면 이제 그 주식이나 부동산 가격이 빠르게 오르기 시작하면 2, 3년 더 저축해야 할 사람들이 네. 그 가격 상승을 못 따라가잖아요. 그렇죠. 저축을 해도. 예. 그러면 많은 빚을 내서라도 그 수요에 가담을 해요. 네. 이 얘기는 미래에 나타날 수요가 현재로 시간 이동을 했다는 의미예요. 그런 의미. 예, 이렇게 시간 이동을 해오면 현재 수요와 그 미래 수요가 합쳐져서 네. 배가 되니까 가격은 폭등을 해요. 이게 광기를 일으키는 거죠. 우리 부동산은 이제 그 해방 이후에 본격적인 투기가 일어나는 것은 1965년, 66년, 67년이었었는데 68년에 이게 이 광기가 일어났다가 이게 붕괴가 돼요. 네. 이제 이 붕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돼요. 붕괴는 왜 일어나는지. 그러면 이제 그게 붕괴는 왜 일어나는지. 네. 네. 이게 다섯 번째 원리인데 미래 수요가 현재로 이동해 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금방 조금 시간이 지나면 수요가 없어진, 그러니까 공동화된 때가 나타나요. 예. 어느 순간 그러면 이제 가격은 열기가 떨어지게 돼요. 네. 가격이 떨어지면 이제 빚 내서 이제 집 샀던 사람, 요새 이제 연끌족처럼 이 사람들이 이제 당황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공포 분위기가 조성이 돼요. 이게 이제 패닉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가격이 이렇게 하락하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주식이나 부동산 등도 통화 역할을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경제 내의 통화량이 위축되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면 그때 어떤 그 경제 원리가 작동을 하냐면 네. 신용 창조의 역과정인 신용 파괴 원리가 작동을 해요. 네. 그러면서 경제 내의 유동성이 갑자기 수축되는, 거의 뭐 저 유동성이 사라지는 것 같은 그 현상이 벌어져요. 네. 그러면서 붕괴가 일어나요. 그래서 아까 우리 역사 말씀드렸던 그걸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65년, 66년, 67년도에 투기 광풍이 불었다. 68년도에 붕괴가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75, 76, 77년도에 또 광기가 일어났다. 78년 하반기부터 이제 그 붕괴가 일어나요. 네. 그리고
85, 86, 87년, 88년 초까지 네. 광기가 일어났다가 88년 하반기부터 이제 붕괴가 시작돼요. 이 역사적 사례가 좀 있네요. 그래도. 95년, 96년 광기가 일어나려다가 네. 외환위기가 닥쳐오고 있으니까 그게 거품이 안 생기고 그냥 사라졌어요. 네. 그리고 이제 2005년, 2006년, 2007년 또 다시 이 투기 광풍이 불었다가 2008년도에 또 붕괴되고 네. 또 최근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네. 지금 이 시점에 2018, 네. 19, 20 광기가 일어났다. 21년 하반기부터 정책이 들어가서 22년 네. 그 하반기부터는 이제 폭락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죠. 이게 이제 우리 경제사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사가 공통적으로 그런 현상을 겪어요. 네. 그리고 이게 이제 금융위기라는 것은 전염성이 아주 커요. 우리 경제 질병, 제가 경제 병리라고 네네. 했잖아요. 이 사람의 질병처럼 경제 질병도 이 전염성이 아주 크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비슷한 시기에 그것들이 일어나요. 지금 봐도 글로벌로 일어나고 있는 맞습니다. 것처럼요. 네,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 이 경제 병리학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고 아까 경제학의 기본적인 전제부터 시작을 해서 쭉 짚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말씀해주신 거 들어보니까 굉장히 과거 사례도 많이 연구를 하셨고 그래서 과거의 IMF 사태도 정확하게 예측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이런 여러 가지를 바탕으로 예측을 하셨던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 IMF 때 그 예측하신 걸로 굉장히 유명하시잖아요. 이제 경제 네. 병리학의 일반 원리를 조금 알고 임상 사례도 조금 공부를 네. 하면 누구나 예측할 수 있었어요. 사실은 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제 경제 병리학이 없고 임상 사례에 대한 연구가 충분하지 못하니까 네. 그 예측이 잘 안 됐었던 건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외환위기를 1956년, 1962년, 68년, 71년, 74년, 79년, 82년, 97년 말. 그래서 무려 8번 외환위기를 겪고요. 근데 사람들은 98년밖에 기억을 안 하고 있는 예, 근데 이 8번의 외환위기 중에서 이제 금방 말씀하신 1998년도에 그 뭐 환란이라고 네. 불렀던 단군일의 최대 난리라고 불렀던 그것만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네요. 나머지는 네. 과거 독재 정권에서 언론 통제 등등을 통해서 완벽하게 은폐했어요. 근데 불행한 일은 네. 은폐하면 반드시 반복된다는 게 역사의 철칙이에요. 그렇죠. 이 불행한 일이 8번 그 벌어졌던 게 바로 은폐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알고 그리고- 있었으면 좀 대비가 됐을 맞습니다. 텐데요. 그리고 똑같은 정책이 외환위기를 일으켜요. 근데 그게 뭐냐면 과도한 경기 부양 정책이에요. 네. 경기 부양을 과도하게 되면 국가 경제가 생산할 능력보다 더 많은 소비를 하게 해요. 그러면 수입이 급증하겠잖아요. 그쵸. 수입이 급증하면 국제 수지가 악화돼요. 그렇죠. 국제 수지 악화가 누적이 되면 외환보유고를 고갈시켜요. 네. 그러면서 이제 외환위기가 터지는 거거든요. 이게 실제로 이제 그 1997년 말에 터졌던 외환위기도 보면 그 과정을 그대로 네. 겪어요. 똑같은 경제 정책으로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예, 1993년 말에 우리나라 화폐 발행 잔액이 네. 무려 42%가 증가하는데 이건 예년에 서너 배에 달하는 아주 큰 규모예요. 93년에요. 예. 네. 그래서 경기 과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판단을 잘못한 건 네. 저는 물가 불안이 먼저 일어날 줄 알았는데 근데 당시 정부가 물가 불안 잡는다고 네. 세계화, 국제화를 내세워서 수입 개방을 해요. 그랬었군요. 수입 개방을 하니까 네. 값싼 수입품들이 국내 시장에 들어와서 물가를 안정시켜요. 대신 국제 수지를 악화시키기 시작해요. 악화시켰고. 근데 이제 화폐 발행을 늘린 것은 지속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렇죠. 화폐를 계속 계속 발행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경기가 하강하기 시작하니까 정부가 재정 지출을 또 늘려요. 1995년도에 네. 재정 지출 증가율이 무려 43%예요. 이거는 예년에 이것도 한 서너 배 정도 네. 그 증가율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국제 수지가 급속히 악화돼요. 그래서 외환위기 직전 4년 동안에 우리나라 경상수지 누적액이 적자 누적액이 435억 달러예요. 이거는 우리나라 1990년대 중반에 외환보유고보다 2배나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외환보유고가 고갈되지 않았다면 이게 오히려 더 이상한 일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외환보유고가 고갈 위기에 처하니까
우리 정부가 IMF에 구제금융을 간청하고 네. 그 IMF가 구제금융 해주면서 우리 경제를 신탁 통치하게 된 거죠. 지금 93년에 통화량이 42% 증가했다. 재정 지출도 95년에 43% 증가했다. 그래서 무역 수지가 악화됐다. 이게 사실 한 5, 6년에 걸친 일인데 이런 것들을 미리 조금 알았다면 어떻게 보면 대비를 할 수 있었겠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95년도에는 네. 그 잠수함의 토끼처럼 네. 우리 경제에 파국을 내다보면서 네. 본인의 판단이 제발 기후위기를 네. 기원한다는 얘기를 해요. 잠수함의 토끼라는 것은 잠수함에 공기가 희박해지잖아요. 그래요. 그걸 알아채게 하기 위해서 토끼를 길렀대 옛날에. 아, 그래요? 그 잠수함의 토끼처럼이라는 경고를 했고 또 그리고 제가 96년도에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우리 경제에 파국을 내다보면서 경제정책 당국자에게 경고하고자 네. 합니다라는 경고를 해요. 그리고 이제 97년 1월 달에는 그때 네. 한보 사태가 터졌거든요. 그래서 한보 사태가 신용 파괴 원리를 작동시킬 것이므로 이제 우리 경제의 파국은 피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경고를 해요. 네. 그때 제가 들은 비난이 뭐냐면 무당 경제학자의 아이고. 요설이라는 그 비난을 들어요. 지금도 저를 무당 경제학자라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네. 경고했던 건 아무 성의 없게 돼버린 거죠. 사실 뭐 무풀보다 악풀이라고 그거는 소장님의 인기를 드러내주는 그런 게 아닐까 싶고요. 사실 말씀해주신 거 들어보니 정말 이 근거도 다 갖고 계시고 경제 병리학자로서의 지금 어떤 말씀을 해주시는 건데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 이 과거 데이터를 쭉 짚어주셨잖아요. 현 시점에서 대한민국 이 경제를 딱 지켜보셨을 때 앞으로 펼쳐질 한국의 경제 위기는 있나? IMF보다 더 심각해질까? 뭐 이런 게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항상 미래를 또 궁금해하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에 대해서는. 지금 네. 우리 일반 국민은 물론이고 네. 경제 전문가 사회, 경제정책 당국자 그 모든 사람들이 네. 우리 경제가 사실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금융위기에 늪에 빠져들었다는 사실을 아직 몰라요. 이미 빠져들었다고 보시는 거죠, 소장님께서는? 우리가 난로를 만지잖아요. 네, 네. 그럼 금방 뜨거운 걸 못 느끼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금융위기가 벌어지면서 경기를 네. 하강시키는 것을 일반 국민이 느끼는 데까지는 한 1년 정도 걸려요. 시차가 있군요. 아주 길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이제 그걸 못 느끼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지난해 10월 달에 레고랜드 사태가 네. 터지잖아요. 강원도에. 네. 이 규모가 불과 2천억 원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본원 통화의 0.07% 그리고 광의 유동성의 0.003%라는 네. 아주 미미한 금액인데 이게 터지자마자 난리 났었죠. 건설업계 전반이 유동성 위기에 빠지고 또 이게 전염돼서 다른 산업계에도 그 유동성 부족 네. 현상이 나타나고 그랬잖아요. 네,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때 이미 신용 파괴 원리가 물밑에서 작동하고 있었다는 걸 의미해요. 네. 신용 파괴 원리가 작동을 하니까 국내 경기가 급강하해요. 그래서 지난해 1, 4분기, 2, 4분기에 우리 이 분기별 성장률 이게 네. 이제 연율로 환산하면 2.6%, 3.0%를 기록하다 3분기에 갑자기 1.3%로 반토막이 나요. 네. 경기가 급하군요. 급강한 거죠. 네. 그리고 4분기에는 마이너스 1.5% 성장을 해요. 이거는 축소 재생산이란 말이에요. 이 축소 재생산은 악순환하는 성질이 아주 강해요.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생산이 줄면 소득이 줄고 소득이 줄면 소비가 줄고 소비가 줄면 생산이 줄고 네. 또 생산이 줄면 소득이 줄고 계속 이런 복불이. 악순환을 해요. 그래서 제가 올해 1, 4분기 성장률은 이제 4월 말에 발표를 하겠지만 네. 마이너스 3% 가깝지 않느냐 마이너스 이렇게 예측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도 그 사실을 사람들이 몰라요. 다만 최근에 네. 미국에서 실버게이트 캐피탈 네. 그리고 실리콘밸리 은행 네. 그리고 뉴욕의 시그니처 은행 이게 연달아 파산하면서 여러 이제 그 사건들이 예. 터지니까 이제 와서야 그 저 위기감을 느껴요. 네. 사실 저는 그 제가 이제 최근에 예. 여기 이 펼쳐져 있는 책을 네. 이게 발간을 했는데 네. 사실은 이 원고를 그 탈고한 게
지난 10월이에요. 아, 그 10월 달에 출판사에서 이 제목에 대해서 격렬하게 반대를 했어요. 왜 금융위기냐? 왜 그 찬물기였냐? 너무 자극적이지 않냐. 네. 이거 누구해도 받아들여지지 네. 않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지난해 벌써 알고 있었거든요. 예. 신형 파괴 원리가 작동하고 있다는 거. 물밑에서지만. 알고 있어 이 제목을 제가 끝까지 고집했어요. 네. 그리고 이 책이 이제 1월 5일 날 이제 그 서점에 이제 네. 그 나갔거든요. 근데 그때는 또 이제 경제 전문가 사이, 특히 언론 쪽에서 무슨 얘기를 네. 하냐면 우리나라에서 위기가 없었던 적이 있었냐. 위기설을 항상 항상 있었다. 떠돌고 있었다.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출판사에서 이게 보도자료 뿌리고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아직 모른 거죠. 근데 저 3월 초부터서 이제 3월 그러네요. 8일부터 실버게이트 파산하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요. 연달아 이제 그 미국에서 큰 사건들이 터지니까 네. 이제야 이 책이 좀 그 맞는 건가? 이제 네. 아, 이거 완전 그런 표정들로 베스트셀러 쳐다보는 것 같아요. 조짐이 있네요. 지금 한국 경제가 위기다라고 판단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현 시점에서 소장님 보시기에 뭐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대한민국 경제를 가장 혼란스럽게 만드는 건 이거다라고 말씀하실 부분이 좀 있을까요? 제가 지금 가장 혼란스러운 거는 네. 지난해 우리나라의 신용 파괴 원리가 작동하면서 금융위기가 터졌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근데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 게 제가 가장 혼란스러워요.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그럼요. 예.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병의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먼저 그렇죠. 파악해야 되잖아요. 당신 담배 펴서 그래요. 뭐 이런 거 진단을 아이, 내려줘야죠. 그럼요. 그와 네. 마찬가지로 그 지난해 그 우리 경기가 급격하게 하강시킨 그 신용 파괴 원리가 네. 왜 작동을 했는지 그 원인을 먼저 파악해야 되는데 네. 저는 그 원인이 뭐냐면 미국의 고금리 정책, 강달러 정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게 틀림없을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예. 지금 미국 기준금리가 오늘 이제 또 0.25% 더 올랐죠. 올렸으니까 1.5% 격차인데 당시는 1% 격차였었어요. 네. 미국에 투자를 하면 이 안정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보다 기준금리가 1%가 높아요. 그럼 국내 저축 어디로 가겠어요? 미국으로 가겠죠. 그렇죠. 국내 저축을 미국이 빨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강달러 현상이 나타나니까 국제 금융 자본들이 미국에 투자하면 환차익이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국내에 있던 국내 금융 자본은 물론이고 네. 국제 금융 자본까지 미국으로 빨려 들어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국내의 유동성은 수축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신용 파괴 원리가 작동을 했는데 그걸 아직도 파악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게 제가 좀 답답한 심정이고 네. 그리고 가장 제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게 네. 미국의 고금리와 강달러 정책이에요. 그거를 이게 이상하다고 지금 보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세계 금융 질서를 혼란시키는 그 근원이기도 하거든요. 네. 지금과 같은 일련의 그 파산들 예. 그 정책 때문이거든요. 근데 미국은 물가 불안을 잡기 위해서 고금리 정책을 펼친다 그래요. 네, 말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게 아니에요. 뭔가 미국의 이기주의가 발동되는 건가요? 그럼요. 만약에 예. 물가 불안이 저금리 때문에 발생한 거라면 고금리 정책이 맞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미국의 물가 불안은 첫째는 중국의 값싼 제품들이 예. 미국의 그 물가를 안정시켰었는데 미국과 중국의 디커플링 네. 또 코로나 사태로 인한 공급망 문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사이의 전쟁 이런 걸로 해서 그 자원 가격 폭등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물가 불안이 생겨난 거잖아요. 네. 그럼 거기다 처방을 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금리에다 처방을 하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금리를 올릴 거라고 하는데 그런 이기주의가 좀 있는 거네요. 고금리 정책으로 물가를 안정시킬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 시간이 1년 이상이 걸려요. 네. 고금리가 경기를 하강시켜서 수요를 유축시키고 수요가 위축되면 공급자들이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고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 물가가 불안해지는데 놀랍게도 지난해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 미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성적이 좋은 2.1%의 성장률을 기록해요. 경기가 하강하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물가가 안정될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석유 가격 등 이런 것들이 네. 이제 안정되고 코로나 사태 진정되고 또 중국이 리오프닝하고 네. 중국 경제가 또 정상화되고 이런 원인들 때문에 물가는 지금 안정되고 있는데 이제 고금리 때문에 안정됐다고 이야기를 해요. 천만의 말씀이 그렇지 않아요. 그럼 미국은 왜 그러면 고금리를 펴는 거예요? 그걸 알려면 네. 파월의 입을 좀 주시할 필요가 있어요.
파월이 무슨 얘기를 하나. 파월은 소비자 물가 불안 때문에 이제 예. 고금리 정책을 펼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올해 2월 달에 그 미국의 소비자 물가 네. 상승률이 9.1%에서 6.1%로 빠르게 네. 그 하강을 시작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미국 내에서 기대가 생긴 거예요. 금리는 이제 더 이상 안 올리겠지 했는데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더 큰 문제는 서비스 물가라는 얘기해요. 이제 서비스 물가 얘기를 또 듣고 말바꾸기를 한 거죠. 엉뚱한 또 네. 변명거리를 하나 동원한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네. 미국이 밖으로 공개할 수 없는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미국은 2020년도에 GDP의 2.9%였던 경상수지 적자가 예. 2021년도에는 3.6%로 급증을 해요. 이 금액은 8천억 달러가 넘는 그 규모거든요. 네. 경상수지 적자가 이렇게 대규모라는 이야기는 8천억 달러 이상의 달러가 해외 시장에 풀렸다는 얘기예요. 그걸 회수하기 위해서. 그러면 달러 네. 가치는 하락할 수밖에 없고 그러네요. 달러 가치가 하락을 하면 미국 내 투자됐던 국제 금융 자본들이 환차손을 입어요. 네. 그러면 그 환차손을 피해서 국제 금융 자본들이 미국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미국에서 먼저 유동성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그 유동성 부족은 신용 파괴율을 작동시키고 이렇게 해서 미국에서 금리가 먼저 일어날 뻔했어요. 그래서 미국은 고금리 정책으로 네. 그걸 차단한 거예요. 고금리 정책을 펼치니까 강달러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고금리로 인해서 다른 나라의 저축들이 미국으로 빨려 들어갔고 또 강달러 정책으로 인해서 다른 나라에 투자된 금융 자본들이 미국으로 또 끌려 들어갔고 이렇게 해서 미국의 유동성이 풍부해진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됐군요. 예. 미국이 원하는. 그래서 지난해 같이 어려웠어도 예. 경제 성장을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그 빠르게 이룩할 수 있었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 그게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이에요. 네. 고금리는 다른 나라 저축 끌어갔으니까 그 저축을 미국으로 빨려간 나라들은 어떻게 했어요? 피해를 입겠죠. 경기가 하강할 수밖에 없었고 마찬가지로 강달러 정책을 펼치니까 국제 금융 자본들이 환차익을 누리고 그 다른 나라에 그 투자됐던 국제 금융 자본들이 미국으로 이제 이탈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네. 다른 나라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경상수지가 흑자인 나라들은 경기가 하강했고 예. 경상수지가 만성적인 적자인 나라들은 그 타격이 더 컸는데 거의 모든 나라들이 외환위기에 직면했거나 네. 아니면 외환위기에 빠져들었어요. 네, 특히 뭐 언론에서는 빚이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뭐 줄줄이 IMF 구제 신청하고 정말 뭐 위기를 넘어서 뭐 파산 선언한 나라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소장님께서 조금 언론에서 쉽게 우리가 간파하기 힘든 것들을 이렇게 내밀한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강달러는 사실 미국이 그렇게 추구를 한다면 저희가 뭐 어떻게 파월을 설득하지 않는 한 어떻게 되지 않잖아요. 그럼 저희 입장에서는 어떤 조건들을 그나마 조금 갖춰볼 수 있을까요? 미국이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을 유지하는 한 예. 지금 이번에도 유지했잖아요. 네, 유지했죠. 또 기준금리 인상했죠. 베이비 스텝이지만 그래도 네. 0.25% 올렸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나라로서도 그게 대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기준금리를 미국보다 최소 1% 아이고. 이상은 끌어올려야 돼요. 참 암담하네요. 네. 그래야 미국으로 이탈했던 국내 저축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또한 우리 환율이 네. 지난해 3월 수준인 1,100원대로 하루빨리 떨어져줘야 돼요. 그래야 미국으로 이탈했던 국내 금융자본, 국제 네. 금융자본들이 국내에 투자하면 환차익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돌아올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현재의 우리나라 경제 상황은 네. 개선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정책이 네. 핵심인데 현재 경제학이 그렇게 안 가르쳐요. 네. 그러니까 경제정책 당국자들은 이 정책을 납득하려고도 하지 않고 네. 이게 또 수용해서 시행하려고도 하지 않으니까 우리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겠다고 제가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미국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또 이제 한국 이야기를 짚어주셔서 한국 얘기로 조금 넘어와 보면은요.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한국이 기준금리를 따라 올려야 되잖아요. 지금 차이가 너무 벌어지고 있고 오늘 새벽에 또 기준금리를 미국이 인상함에 따라서 더 차이가 벌어지게 됐는데 현재 한국 기준금리가 3.5% 수준인데 더 인상할 수 있다. 한국은행 총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요. 인상은 해야 되는 게 뭐 당연해 보이지만 또 그렇게 하면 저희 집 주택담
뭐 대출 금리가 또 걱정되고 아마 이런 경기 침체 때문에 한국은행도 선뜻 뭐 어떻게 하기 힘들 것 같은데요. 소장님은 그럼 앞으로 한국의 금리 정책이 이제 금리 인상 쪽으로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의 금리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 예, 저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네. 생각하는데 물론 제가 우리 기준금리를 올리면 네. 다른 금리도 다 올라가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네. 타격을 입을 사람들을 제가 생각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네. 이 영끌족도 지금도 부담스러운데 맞아요. 그 빚 때문에 이자 때문에. 네. 근데 금리가 올라가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가계부채 많은 분들 네. 그리고 또 그 부채 비율이 좀 높은 기업들 네. 부담이 가중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제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자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가 금리를 올리지 않아서 네. 지금 진행 중인 금융위기가 더 급속하게 진행해서 경기를 더 빠르게 하강시키면 타격이 누구에게 가장 크게 가겠냐는 얘기죠. 지금 고금리 때문에 고통받는 그 사람들에게 더 큰 고통이 그러네요. 이제 가해지는 거예요. 어차피 고통은 네. 가해지겠네요. 어떤 경기 식으로든. 하강하면 버텨낼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분들은. 네. 그래서 그 사람들 고통이 있을지라도 네. 지금은 금리를 올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정부 정책 중에서 가장 우리 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정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우리 환율이 오르면 네. 수출이 증가한다는 그 생각 때문에 환율 방어 정책을 너무 공격적으로 펼쳐요. 약간 환율 공식처럼 대하는군요, 환율을. 환율이 오르면 수출이 네. 증가한다는데 아니에요. 이거는 경제 가격이론은 그렇게 가르치는데 현실은 그 반대예요. 맞습니다. 이론과 전제가. 현실은 가끔 네. 반대로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네. 환율이 상승하잖아요. 그러면 당장에 해외 바이어가 우리 수출업체에 야 니들만 이익 볼 수 없잖아. 가격 좀 깎아줘. 그러면 다 응해요. 거의 예외가 없어요. 그렇게 되는군요. 네. 그리고 환율이 오르잖아요. 네. 그러면 일단은 물가 불안이 생겨요. 물가 불안이 생기면 같은 소득으로 더 적게 소비할 수밖에 없으니까 네. 경기가 하강해요. 그 경기 하강이 또 우리 경제에 타격을 입히는데 네. 이런 그 부정적인 영향 말고도 우리가 그 시설 용량을 갑자기 늘릴 수 없잖아요. 그렇죠. 환율이 오르면 수출 금액은 달러로 환산을 예. 하잖아요. 예. 그래서 달러 가치는 전반적으로 줄어들어요. 지난해 우리나라 경상수지 적자가 대폭 줄었고 네. 무역수지 적자가 커졌는데 네. 그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더라도 풀코스트 원리가 작동을 해요. 네. 풀코스트 원리는 뭐냐면 그 영국의 그 히치와 홀이라는 경제학자가 현장 검증을 통해서 규명한 원리인데 기업들은 네. 적정 이윤 플러스 총 비용 네. 이것으로 가격을 결정하더라. 이게 이제 풀코스트 원리예요. 네. 환율이 오르잖아요. 기업들은 적정 이윤이 보장되니까 수출 가격을 깎아줘요. 그렇게. 그래서 네. 환율이 오르면 수출은 반드시 줍니다. 이거는 우리 역사에서 반대 사례가 없어요. 환율이 오르면 수출이 줄어든다. 네, 반대로 네. 환율이 내리잖아요. 네. 그럼 수출은 증가해요. 이거는 또 좀처럼 이해가 어려운 일이지만 그게 현실이에요. 그렇군요. 이게 그러니까 이론이랑은 다르게 돌아가고 있다. 예, 실물은. 그거는 네. 제가 이제 간단히 말씀드려서 이런 얘기를 해요. 기업은 망하기 때문에 강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네.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어요. 2001년 말에 네. 우리나라 환율이 1,326원이었어요. 네. 근데 이게 2006년 10월 달에는 899원까지 떨어집니다. 많이 떨어지는 우리 원화 가치로는 50% 이상 절상이 된 거죠. 예. 그러니까 2001년도에 100달러짜리를 수출하던 수출업체는 13만 2,600원을 벌 수 있었는데 네. 2006년 10월에는 9만 원도 못 버는 거예요. 네. 기업은 떨어지네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윤이 확 줄어드네요. 수출업체들은 다 망해요. 그 수출업체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망하지 않기 위해서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잖아요. 네. 뭐든 하겠죠. 100달러짜리 수출하던 기업은 150달러짜리 개발해야 되고 이걸로도 안 돼요. 200달러짜리를 새로 개발해야 돼요. 신기술 도입해야 네. 되고 생산성 높은 생산시설 다시 들여와야 되고 비용 줄여야 되고 뭐 이런 그 피나는 노력을 기울여요.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수출이 그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무려 2.7배가 증가해요. 수출 증가율. 환율이 이렇게 가는데도 수출이 수출 증가율은 매년 17%씩 증가한 거예요. 이건 근래 보기 드문 네. 높은 증가율이거든요. 기업의 피나는 노력이 그런 결과를 나타냈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가 갑자기 증가하는 거예요.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잖아요. 네. 그러면 국가 경제의 경쟁력도 높아져요. 그래서 경상수지 흑자가 2010년대 중반에는 한때 그 1,000억 달러를 넘으면서 우리 GDP의 7.4%를 차지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현실을 정책 당국이 용납을 하고 그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우리 가격 이론이 그렇게 안 가르쳐져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그분들이 네. 무능하다는 얘기 안 해요. 네. 현재 경제가 그만큼 무능해요. 그렇다면 경제 이론보다는 현실에 집중해서 현실에 맞게 경제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네.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제가 조금 답답한 마음이. 이 결국에는 정부가 정책을 펼칠 때 어떤 공식처럼 이론에만 얽매일 게 아니라 실제로 실물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면밀하게 보고 거기서 좀 힌트를 얻어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현실에서 어떻게 투자 방향을 정해야 할지 이게 너무 광범위한 질문이긴 합니다만 주식시장의 국한에서 본다면 좀 어떤 힌트를 주실 수 있을까요, 소장님? 이제 우리 경제에서는 네. 경기 하강이 네. 이미 시작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국내 경제 상황만 봐서는 네. 우리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이게 국제 경제 상황도 면밀히 살펴봐야 돼요. 네. 근데 이게 이제 국제 경제 상황은 국내 경제 상황보다 훨씬 더 부정적이에요. 아, 국제가 더 아, 국내보다 예. 부정적입니까? 그러니까 이 네. 상황을 종합적으로 봐야 네. 주식 투자든 부동산 투자든 그 길을 네. 그 앞날을 내다볼 수가 있어서 네. 그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어요. 그 미국에서 실버게이트 캐피탈이 처음 파산했을 예. 때 미국 연준이 시스템 리스크는 없다 이런 발표를 해요. 강조를 했죠. 근데 시스템 리스크는 이제 금융 위기라는 네. 뜻인데 곧바로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을 하고 이어서 네. 시그니처 은행이 또 이제 파산을 하잖아요. 그 뒤에 또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유동성 위기에 빠지고 네. 약간 크레딧 스위스 은행이 네. 또 그 유동성 위기에 빠져서 합병을 당하고 이런 일이 연이어 벌어지잖아요. 네. 이 얘기는 신용 파괴 원리가 이미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었고 또한 세계적으로 전염되고 있었다는 걸 의미해요. 물론 그 미국이 네.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그리고 시그니처 은행 파산 직후에 예금 전액을 보장하겠다. 네. 이걸 발표하면서 뱅크런은 확산되는 거 막았어요. 네. 그래서 금융위기가 물 밑에서 진행을 하다가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을 머리를 딱 쳐서 네. 다시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일단 그렇게 네, 임기응변으로. 일단 네. 이제 금융위기가 본격화하는 것은 이제 막아냈어요. 네. 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물 밑으로 들어간 신용 파괴 원리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그마가 밑에서 끓듯이 끓고 예. 있군요. 실버게이트 사건 네. 또 실리콘밸리 은행 또 시그니처 은행 뭐 이런 은행들의 자산이 네. 약 한 3,340억 달러가 미국 내 유동성에 빠져나갔잖아요. 네. 근데 이게 미국 번원통화의 6%예요. 엄청난 규모인데 규모가 크네요. 예. 네. 그렇다면 이게 신용 파괴 원리를 더 빠르게 작동시키고 있다고 봐야 돼요. 위기감이 드는데요. 이게 이제 언제 수면 위로 네, 올라오느냐만 예.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군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눈에 보이거나 아니면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경기가 빠르게 하강을 하는데 그 기간이 보통 6개월에서 네. 1년 정도 걸려요. 근데 그 사이에 네. 뭔가 트리거가 터지면 이 트리거라는 게 총을 쏠 때 이렇게 방아쇠 역할을 하는 걸 얘기하잖아요. 이제 뭔가 그런 사건이 터지면 또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와서 더 빠르게 네. 진행시킬 것 같아요. 실버게이트가 바로 그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네. 등등을 연달아 일으켰듯이 그런 일이 또 한 번 터지면 미국은 네. 어렵겠다. 그런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긴 한데요. 말씀 듣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개인적인 질문이 하나 떠올랐는데 최근에 크레딧 스위스가 뭐 스위스 정부에 넘어간다, 뭐 파산한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 바로 UBS가 자인지 타인지 사겠다고 해서 지금 약간 진화가 됐지 않습니까? 주식도 하락하다가 지금 좀 반등한 걸로 아는데 UBS가 크레딧 스위스를 인수한 거는 뭐 개별적인 금융회사로 봤을 때는 뭐 딱히 악재라고 하기는 힘들지 않을까요?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크레딧 스위스가 유동성 위기에 빠졌잖아요. 네, 네. 뭔가 조치를 취해야지 네. 이게 다른 데로 전염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UBS가 예. 그걸 인수하게 스위스 정책 당국이 이제 유도를 한 거죠. 그럼 약간 타이가 섞인 건가요? 그래서 네. 이게 예. 그 두 은행이 이제 합병이 된 건데 그 네. 합병이 앞으로 네. 어떤 결말을 낼지는 향후 국제 경제가 어디로 갈지, 스위스 경제는 어디로 갈지, 네. 또 유럽 경제는 어디로 갈지를 가늠을 해요. 그걸 알아야 네. 그 다음에 어떻게 갈지를 알 수가 있는데 네. 지금 현재 크레딧 스위스 은행이 UBS로 네. 이렇게 합병된 게 앞으로 어떤 결말을 낼지는 세계 경제가 어디로 가는가를 유심히 봐야 돼요. 경기가 급강하게 되면 네. UBS도 온전치 못해요. 다행히 지금은 네. 그 세계 경제가 그런 그 경제 위기들을 여러 번 겪으면서 배운 게 많아요. 네. 그래서 그 대처하는 역량이 커졌고 정책 수장도 엄청 많이 개발돼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까지 최악의 상황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문제는 미국이란 말이에요. 결국 미국이 문제네요. 예,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상황에 네. 놓여 있어요. 일단 실리콘밸리 은행은 네. 미국의 국채에 과다하게 투자해서 경영수지가 악화됐잖아요. 네. 국채 가격이 갑자기 이 폭락을 하니까 네, 맞아요. 그 원인은 또 누가 제공했겠어요? 또 고금리 정책이란 말이에요. 참. 네. 미국 연준이 금리를 계속 올리니까 국채 가격은 당연히 떨어지게 돼 있죠. 네. 그러면 이제 고금리 정책을 포기를 하고 이제 그 금리를 낮춰가거나 아니면 이게 안정을 시켜야 되는데 네. 그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금리를 네. 동결하거나 인하해가면 미국에 투자됐던 국제 금융자본들의 환차손이 생겨요. 그러면 그 금융자본들이 해외로 이탈을 네. 해요. 그러면 미국은 즉각적으로 금융위기에 빠져들어요. 예. 이제 미국은 지금 선택을 해야 돼요. 만약에 고금리 정책을 포기하면 국제 금융위기는 바로 진행이 돼요. 아이고, 그렇군요. 국제 금융자본들 미국을 떠나니까 환차손 때문에. 근데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네. 이것 때문에 국채 가격은 떨어지지만 그것 때문에 또한 미국의 금융기관들, 국채에 네. 많이 투자한 금융기관들은 경영수지가 악화되겠지만 그게 미국의 금융위기를 진행시키는 데까지는 예.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려요. 네. 그래서 이번에 파월이 금리를 베이비 스텝이지만 0.25%를 올린 게 그것이 아닌가 싶어요. 실제로 파월은 며칠 전 상원에 불려가서 네. 당신이 금리를 계속 올리니까 네. 지금 미국의 고용이 200만 개의 일자리를 잃고 있다. 네. 그런 강력한 비난을 들어요. 그래도 파월은 완고한 그 자세를 견지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그냥 올릴 것이다 이렇게 네. 봤던 게 그 우연히 이게 맞아 떨어지긴 했어요. 네. 근데 지금 미국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 앞으로 전개될 사태가 저도 엄청 궁금해요. 어디로 가느냐. 네. 미국은 아무리 늦어도 6개월 내지 9개월 정도 지나면 네. 트리거가 생기지 않아도 미국은 금융위기가 발생할 것 같아요. 그러면 UBS가 크레딧 스위스 은행을 인수한 게 또 네. 이것도 그 부담이 될 거다 그럴 수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UBS는 인수하고 나서 우리는 건실해라고 했지만 이게 UBS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그 경제 상황을 봐야 되는 거고 또 그 국채를 안전하다고 투자를 해놨는데 그 고금리 때문에 실리콘밸리 은행이 결국 파산까지 가는 걸 보니 결국에는 말씀해 주신 대로 어느 한 금융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약간 구조적으로 미국 경제 방향에 많이 달려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미국 경제는 지금 진단을 해주셨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사실 중국도 많이 신경을 써야 되고 또 일본의 영향도 안 받지 않거든요. 중국과 일본 경제는 어떻게 보시는지 너무 궁금한데요. 사실은 네. 미국보다 훨씬 심각한 나라가 중국이에요. 중국도 더 심한가요? 중국은 제가 아까 금융위기는 반드시 네. 부동산이나 주식시장에서 벌어진다 그랬잖아요. 네. 중국은 2019년도에 이미 부동산 시장이 붕괴됐어요. 2019년 3월 달에 KBS가 네. 차이나 쇼크, 빈집 6,500만 채의 비밀이라는 특집 방송을 내보냈어요. 네. 그 정도로 그 당시에 이미 부동산 시장 붕괴됐어요. 3년 전이네요. 예, 예. 근데 중국은 강력한 통제 경제 체제예요.
금융위기라는 홍수가 네. 지금 밀어닥치니까 네. 통제경제체제라는 댐을 구축해서 그 홍수를 막고 있었어요. 아예 이렇게 막고 있는 예, 거군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 댐이 가득 차서 그 댐을 넘치고 있어요, 물이. 댐에 물이 넘치면 그 댐은 반드시 붕괴되거든요. 붕괴하겠죠. 예. 그 넘치는 물이 뭐냐면 중국은 그 1대1로 사업의 일환으로 그 관련 국가들에게 9,700억 달러라는 엄청난 금액을 상업초강으로 제공했어요. 예. 뿐만 아니라 7천억 달러의 통화수화표를 또 체결해줬어요. 네. 근데 그 나라들이 지금 한결같이 망하고 외환위기에 직면했거나 아니면 예. 외환위기에 이미 빠져 있어요. 그래서 중국은 1조 7천억 달러라는 엄청난 규모의 부실 채권을 안게 됐어요. 이게 이제 네. 심각한 문제인데 여기에 덧붙여서 지방 정부들의 재정도 지금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네. 참. 지방 정부들이 부동산이 이제 예. 그 활기를 띨 때는 토지 사용권을 매각해서 네. 재정을 충당하고 있었는데 지금 부동산 시장이 몰락하니까 그 토지 사용권을 누가 안 사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방 정부들이 이제 재정이 적자가 재정난. 나니까 네. 지방채를 발행했어요. 근데 그 지방채가 시장에서 소화가 잘 안 되니까 지방금융공사를 설립했어요. 근데 이 지방금융공사들의 경영수지가 악화될 대로 악화돼서 저 파산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중국 내에서 어떤 트리거가 나타나는 것은 중국 정부가 강력하게 막아서 안 나타나게 할 수는 있겠지만 네. 미국 등 어느 나라에서 트리거가 발생해서 금융위기가 진행을 하게 되면 이건 곧바로 중국에 전염이 돼요. 그러면 네. 중국 경제는 다른 나라 대비해서 훨씬 큰 타격을 입어요. 그래서 저는 올해 통계 조작만 없다면 네. 중국의 성장률은 마이너스 5%까지 갈 수도 있겠다. 네. 이렇게 제가 대신 걱정해주고 있습니다. 그 시진핑이 5% 경제 성장하겠다고 그나마 보수적으로 잡았다는데 그것도 지금 보장하기가 힘든 상황인 거죠. 물론 네. 그 시진핑이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네. 또 그 미국의 그 경제 기관들도 네. 중국이 올해는 5% 정도는 성장할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네. 실물 부문은 그래요. 실물 부문은. 실물 부문을 봤을 네. 때는 괜찮은데. 아니 코로나 사태 진정됐죠. 리오프닝 했죠. 네. 경제 정상화됐죠. 자원 가격들 지금 하향 안정세에 들어갔죠. 모든 게 긍정적이잖아요. 그냥 마치 이 중국 경제가 다시 살아날 네.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경제는 실물 부문과 함께 통화 부문을 같이 봐야 돼요. 그렇죠. 그쪽을 보면 이게 또- 비유해서 말씀드리자면 네. 우리 몸의 소화기관이 제 아무리 기능을 잘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하더라도 혈관계가 제 기능을 못 해봐요. 아무 소용 없어요. 없죠. 예. 혈관계가 제 기능 못하면 바로 사망해요. 그와 마찬가지로 네. 금방 말씀드린 대로 중국에 지금 1조 7천억 달러의 그 부실채권화돼 가는 네. 그 자산을 떠안게 된 거. 그리고 지방정부 재정과 또 지방금융공사의 부실 이런 것 등등이 지금 그 금융위기를 네. 언제 터뜨려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인데 어디에선가 다른 나라에서 금융위기가 진행이 되면 바로 중국에 전염돼요. 네. 그래서 중국이 아주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네, 미국보다 더 암울한 중국인데 마지막으로 일본은 그럼 어떻게 보십니까? 일본은 어떻게 봐야 되죠? 참 제가 좀 안타까운 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일본은 1980년대까지만 네. 하더라도 일본을 배우자고 열광적인 그 열풍이 그 미국, 유럽 전반적으로 지배를 했었잖아요. 네. 1990년대 이래 지금까지 24년째 볼골거리고 연평균 있죠. 성장률이 예. 0.8%에 불과해요. 아, 초장기 경기 네. 부진을 겪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기업들 투자를 못 해요. 투자를 못 하다 보니까 네. 일본 경제도 체력이 극단적으로 악화됐어요. 기업이 체력이 약화되면 국가 경제도 그렇죠. 당연히 체력이 약화돼요. 그래서 그 체력이 그렇게 약화된 상황에서 세계적인 금리가 덮쳐봐요.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거 참 엎친 데 덮친 격 네. 아파 죽겠는데 옆에서 정말 더 큰 천둥 치고 있고 내 참, 체력이 네, 그러니까요. 갑자기 네. 저하됐어요. 그때 병이 한번 걸려봐요. 네, 어떻게 그러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뭐 산소호흡기 달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네.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지경에 빠질 나라는 일본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어쩌면 네. 마이너스 5%도 기록하기 어려울 거다. 마이너스 5%대 후반 성장률 기록하지 않느냐. 네. 이렇게 저는 대신 걱정해주고 있어요. 네, 참 미국과 중국, 일본을 좀 짚어주셨는데요. 뭔가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좀 앞으로 배우고 공부할 게 많다는 생각도 듭니다. 전 세계 경제를 좀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 한국 부동산에 대한 관심 사실 우리 국민들이 정말 많이 관심 갖고 있는 분야라서 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부동산 시장 요즘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소장님? 부동산 시장의 상태 점검과 함께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부동산 네. 전문가가 아니에요. 네. 이런 질문 받을 때마다 네. 제가 좀 곤혹스러운데 왠지 부동산도 통달하고 계실 것 같아가지고. 이 거시적 관점에서 예, 네. 제가 그 아는 대로 네. 현재 우리 경제 상황이 이런데 부동산 시장은 이렇게 가겠다 이런 그 조금 그 일반적인 네. 그 이제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일반적인 말씀은 좀 드릴 수 있을 좀 것 같아요. 숲을 조망해 주시는. 네. 우리나라는 그 역사적으로 여러 차례 부동산 그 투기 열풍을 겪었다고 제가 지난 네.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네. 1960년대 중반, 1970년대 중반, 네. 1980년대 중후반, 그리고 1990년대 중반에 투기 열풍이 불려다가 네. 예안익이 닥쳤다는 거, 그리고 2000년대 중후반, 그리고 최근 부동산 투기 열풍이 불었었는데 그 과정을 유심히 살펴보면 네. 부동산 그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은 대충은 앞으로 우리 경제가 어디로 갈 것이다. 우리 부동산 시장이 어디로 갈 것이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과거의 역사적 사례는 외면하고 당장 눈앞에 닥친 것에만 관심을 보이다가 그 일부 투자자들은 큰 피해를 보고 계시는데 네. 이런 것들이 다 임상 사례예요. 경제 병리학에. 그래서 이런 임상 사례에 대해서도 관심을 네. 가져주시면 앞으로는 투자에 실패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예, 그런 의미에서 제가 몇 말씀 더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네. 부동산 시장은 평균적으로 10년 남짓의 주기를 가져요. 10년이요? 그걸 반드시 명심하셔야 돼요. 일단 10년을 주기로 예. 그래서 가야 된다. 그 부동산 투기 열풍이 불 때 네. 그 꼭지에서 부동산을 사서 네. 또 이제 그게 붕괴될 때 바닥에서 파는 그런 일을 피할 수가 있어요. 이건 진짜 반드시 명심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오늘도 여기 나와서 제가 네. 표 이렇게 작성해서 이렇게 그래프가 갑니다고 네.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좋아요. 근데 저는 그거 절대 안 해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면 네. 그분들은 진짜네, 그럴듯하네 이런 말씀하세요. 자기 게 아니에요. 그냥 참고사항일 따름이에요. 그래서 저는 꼭 그 말씀을 드려요. 부동산 투자하시려면 제발 1960년대 중후반부터 지금까지라도 네.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네. 부동산 투기가 어떤 사이클을 그려왔는지를 본인이 직접 그려보시라 돼요. 직접 해야 네, 되죠. 본인이 직접 그려보잖아요. 그럼 그건 내 것이 돼요. 내 것이 되면 그 주기에 따라서 성공할 시점, 실패할 시점을 본인이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네. 저는 그걸 꼭 권고드리고 싶어요. 지난해 하반기부터 붕괴가 시작돼서 붕괴는 보통 6개월에서 1년 걸려요. 네. 그래서 올해 초에는 그 붕괴가 끝났다고 봐요. 실제로 급매물 다 소화됐잖아요. 네. 일부 지역에서는 또 이제 반등도 하고 있잖아요. 이 얘기는 이제 정책에 들어갔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문제는 국내에서는 이제 부동산 주기가 이제 정책에 들어갔는데 이 정책에는 보통 한 5년, 4년 내지 5년 가요. 지루하게 또 가는군요. 조금 예. 상승했다 정치하고 또 상승했다 정치하고 가고 그 다음에 이제 투기가 일어나는데 그 단계에 들어갔다고 국내 사정만 보면 그런데 문제는 국제 경제 상황이란 말이에요. 국제 경제 상황을 보면 네. 미국에서든 유럽에서는 어느 한 곳에선가는 금융위기가 터져서 전 세계에 전염될 거예요. 그러면 그 파도가 우리 경제에 덮치면 네. 우리 부동산 시장도 이미 빠졌지만 예. 또 다른 더블 딥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저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만 정책이라고 안심할 게 아니라 국제 시장 상황이 줄 수 있는 변동성을 항상 마음에 품고 있어야겠군요. 부동산 가격 이제 정체기에 들었고 정체기 한 보통 5년 간다고 해주셨던 거 맞죠? 그럼 결국에는 지금 23년이니까 한 2028년까지는 좀 지루한 뭐 주식 시장으로 따져보면 박스권처럼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정체기에 있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부동산 시장 좀 짚어주셨는데요. 주식 시장으로 넘어가 보면은 사실
부동산 투자보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저만 해도 지금 소액이지만 주식 조금 제가 관심 있는 것들 몇 개 담고 있는데, 자, 어떤 사람들은 주식시장 크게 기대를 안 하는 게 좋다는 분들도 있는데, 소장님께서는 한국 주식시장이 저평가되어 있다고 말씀을 해주신 바 있는데요. 이건 좀 저로서는 희망적인 상황이고 또 많은 투자자들께도 아마 좀 희소식일 것 같긴 한데, 그렇게 판단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주식 시장은 저평가돼 있다 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게 이유가 뭐냐면 1989년 4월 달에 네. 우리나라 주가 지수가 1004까지 올라갔어요. 그때 당시에 미국의 다우지수는 2,500을 좀 넘는 수준이었어요. 그때 다우지수가 그랬군요. 그러니까 한 2.5배 정도 미국의 다우지수가 컸던 거죠. 네. 근데 지금 한번 봐보세요. 그러니까요. 미국 다우지수는 36,000까지 네. 갔다가 지금 32,000~33,000대 있잖아요. 와. 근데 우리는 지금 2,300~400에서 네. 놀고 있잖아요. 근데 그동안에 그러면 미국이 성장률이 우리보다 더 높았냐? 아니잖아요. 경제 성장이라는 것은 이제 부가가치 증가율인데 네. 부가가치라는 것은 기업이 얼마나 벌었냐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연평균 성장률이 미국보다 훨씬 더 높았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나라 기업들의 부가가치도 네. 그만큼 많이 창출했다고 봐야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주가 지수는 미국의 지금 10분의 1도 안 되잖아요. 이게 얼마 정도 돼야 되나? 한 15분의 1 정도 되나? 뭐 이 그럴 정도로밖에 것 같아요. 안 되잖아요.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다행인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거품이 생겨본 적이 없잖아요. 미국에 비하면. 네. 미국은 좀 거품이 좀 심해요. 미국은 2009년도에 다우지수가 7,000대까지 떨어졌다가 네. 지금 36,000까지 갔으니까 빠르게 올랐네요, 엄청 진짜. 많이 오른 거잖아요. 제가 증권방송 할 때만 해도 10,000대였는데 그게 불과 10년 전이거든요. 그 전고점도 14,000밖에 안 됐어요. 그 글로벌 금융위기 네. 전도. 그러니까 많이 올라 있어요. 거품이 껴 있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꺼질 거품이 없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다행일 수 있는데, 문제는 세계 금융위기가 네. 터지면 현재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우리 주식시장에도 네. 그게 덮친단 전염되고. 말이에요. 그럼 주식시장도 더블딥 갈 수가 있어요. 네. 그게 걱정인데,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미 매도 타이밍은 놓치셨습니다. 이제 홀딩하고 있어야 되나요? 이미 매도 네. 타이밍을 놓치셨는데, 지금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매도를 하시게 되면 네. 그 돈 어디다 쓰시겠습니까? 흐지부지 다 사라집니다. 네. 버티십시오. 버티자. 또 5, 6년 후에는 네. 반드시 다시 오릅니다.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럼 일단 버티면서 네. 현금을 모아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뭐 주식을 좀 저평가돼 있으니까 좀 추가로 물타기 하는 건 어떨까요? 지금은 타이밍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세계적인 네. 금융위기가 예. 본격적으로 진행해서 네. 더 저평가됐을 아. 때가 이제 매수 타이밍인데, 더블딥이 올 수 있으니. 근데 이제 현금을 네. 가지고 참고 있는 게 쉽지 않잖아요. 정말 투자하고 어려워요. 막 싶지 않- 계속 쪽가창을 보게 되고 들어가면 그게 이제, 왠지 대박 날 예, 것 같고. 그게 문제이긴 네. 한데, 네. 자관 지금은 모든 경제 활동, 투자 활동을 네. 최대한 수비적으로 그리고 신중하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보수적으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경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원래 낙관파예요. 이 책만 제가 비관적으로 썼지, 네. 21권 책을 냈는데 와. 그 중에서 네. 비관적인 책은 이거 한 권이라니까요. 그렇습니까? 지금도 저는 네. 우리나라 그 잠재 성장률 5% 이상이라고 봐요. 우리 국내 경제 전문가, 네. 경제 연구기관들은 2% 초반으로 보이잖아요. 그 사람들 얘기가 그거예요. 고령화, 출산율 저하. 네. 이것 때문에 한국 경제에 미래는 없다고 얘기를 해요. 약간 그게 공식처럼 돼 있는 인구 것 절벽 같아요. 뭐 예. 이런 얘기 하면서 극단적인 비관적인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딱 반론을 하나만 제기를 해요. 뭐냐면 아일랜드는 네. 1980년대에 네. 740만이었던 인구가 340만까지 줄었다. 당시에 경제난이 얼마나 심각했던지 네. 아일랜드에 주로 청년을 중심으로 일자를 찾아서 해외로 이탈했다. 그 사람들이 경제를 살려낼 사람들이 다 이탈하니까 네. 경제난이 더 심해졌었는데, 네. 아일랜드는 1990년대에서 그 상황에서 연평균 9.3%의 성장을 하면서 2007년도에는 1인당 국민소득이 6만 달러를 넘어서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국민소득 수준이었을 때부터도 연평균 성장률이 9%가 넘어요. 그 아일랜드가 그렇게 했으면 왜 우리는 네. 못해요? 사례가 있으니까. 네. 그리고
아일랜드는 당시에 젊은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었다니까요. 우리나라에 우리나라는 있는데요. 젊은 사람들 좀 저도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2008년도에 아일랜드 은행들이 미국의 파생금융 상품에 지나치게 많이 네. 투자해서 은행들이 줄도산을 해요. 아주 심각한 금융위기가 진행되면서 네. 마이너스 성장을 2년을 해요. 아. 그래서 이제 국민소득이 뚝 떨어지는데 네. 그 뒤로 또 엄청나게 빠른 성장 가도에 다시 올라서요. 그래서 2021년도에 1인당 국민소득이 99,000달러예요.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에 속하게 됐어요. 네, 아일랜드도 위기를 겪었었군요. 지난해는 네. 10만 달러 넘었을 거예요. 아일랜드가 했다면 왜 우리는 못하냐는 거죠. 이제 제가 이제 이 얘기했더니 아일랜드가 조그만 규모니까 그렇게 할 수 있잖아. 남비 불 조금만 떼면 물 끓게 할 수 있듯이. 이제 제가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해요. 무슨 소리 하나. 국토 큰 거, 인구 많은 게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냐 아니면 그 해가 되냐. 인구 그러게요. 크고 네. 그 국토 크면 당연히 경제 성장에는 유리해요. 그렇죠. 뭐 저출산 고령화를 경제 성장률 저하로 꼽으려면 또 반대도 성립을 해야 되니까. 물론 이제 저출산 문제 같은 건 우리가 지금 16년 사이에 네. 280조인가 투입했대요. 네. 이제 많이 그런 썼더라고요. 그 정책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이 사실 많아요. 뭐냐면 네. 이제 서강대교에 네. 거기가 자살 명소가 돼서 그 뭐 생명의 소리니 뭐 이런 그 네, 우리나라 맞아요. 이제 사회단체들이 있더라고요. 네. NGO들이 거기다가 뭐 팻말 붙여놓고 뭐 그 생명의 소리 전화하세요 네. 뭐 그런 거 몽땅 해놨었는데 제가 그때 그 얘기를 했어요. 자살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신발을 벗고 자살을 한다. 그 이유를 알겠냐? 내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다.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네. 여기에다 그런 팻말 세우면 많이 세우면 세울수록 여기는 자살 명소가 되고 자살하는 사람 늘어난다. 제발 사회 심리학 좀 공부해라. 관심은 가지면 가질수록 문제가 악화되는 게 있는데 자살도 그렇다. 네. 근데 출산율도 그래요. 아. 출산율 저하도 네. 사회적으로 떠들면 떠들수록 그 저하 속도는 빨라져요. 그런 것 같아요. 쟤도 안 낳는데 나도 안 낳을래? 이렇게 되는 것 같긴 사회 하네요. 심리학이 그렇단 네. 말이에요. 아니, 그런 거 하지 말고 차라리 방송에서 네. 비혼자들, 저 결혼 생활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 퇴출시키면은 훨씬 더 효과가 더 커요. 결혼하고 아이 낳아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 많이 보여주면. 또 제가 또 되려나? 비난 듣게 생겼네. 네,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작년에 출산한 저로서는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가 장래가 아주 이제 밝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들은 많아요. 뭐냐면 우리 경제에는 국민소득 10만 달러를 견뎌낼 산업이 엄청 빠르게 성장하고 있잖아요. 네. 이를테면 반도체. 반도체. 이거는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요새는 시스템 반도체조차도 네. 생산성과 기술력이 다른 나라에서 따라오지 못할 네. 수준까지 와버렸잖아요. 전기 자동차의 네. 핵심인 배터리. 배터리도. 이 배터리 굉장히 기술도 네.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한 5년 이내는 우리나라 못 따라올 거예요. 다른 나라가. 네. 그만큼 기술력 생산성이 뛰어나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일반 기계류 있죠. 네. 정밀 기계류 있죠. 이것들도 우리나라 국민소득 10만 달러를 견뎌낼 산업이에요. 제약 산업, 네. 또 뭐 바이오 산업 등등에서 이제 필수적인 정밀 화학은 네. 20만 달러도 견뎌낼 산업이란 말이에요. 이런 산업들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엄청난 경쟁력, 생산성 향상을 지금 하고 있어요. 네. 그렇다면 우리 경제 미래는 밝아요. 그래서 저는 꼭 이런 말씀을 당부드리고 싶어요. 우리 국민 여러분이 네. 이 위기만 견뎌내시면, 그리고 우리 정부가 지금 진행 중인 금융위기만 벗어나면 네. 우리나라 얼마든지 다시 고도성장 가도에 올라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주식시장도 디스카운트에서 벗어날 수 있고 어쩌면 우리가 꿈의 지수라는 거기까지 도달할 수도 있습니다. 네. 또 부동산 시장도 한 5, 6년 정체하면 가격은 다시 상승하기 네. 시작해서 지금까지 손해보셨던 거 다 복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사실 좀 상황이 전반적으로 좋지는 않지만 요 시기를 너무 비관적으로 같이만 우리도 너무 경쟁력이 없다고 볼 게 아니라 우리의 경쟁력 갖추고 있는 산업들 많고 잠재 성장률 5%까지 가능한 나라니 좀 희망적으로 보면서 좋은 정책 펴고 좀 인내심 가지고 기다리면 된다. 이렇게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모든 네. 경제 위기, 경제 네. 파국 이런 것은 정책이 얼마나 효과적이고 네. 적절하고 그리고 얼마나 신속하게 집행되는지에 따라서
그 타격이 최소화될 수도 예. 있고 그 타격이 엄청나게 커서 재앙을 불러올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우리 정부 정책 당국이 적절한 정책 네. 그리고 신속한 집행에 대해서 관심을 좀 기울여 주셨으면 특히 임상 사례를 통해서 네. 경제 이론이 아니라 임상 사례를 통해서 과연 어떤 것들이 적절했고 어떤 것이 그 타격을 최소화했는지 이런 걸 좀 연구해 보시라고 권고해 드리고 싶어요. 아마 이 영상 업로드 되면 또 보시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쪼록 현명한 리더십이 좀 더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오늘 최용식 소장님 모시고 한국 경제부터 세계 경제 위기까지 정말 경제 전반적인 좀 걸 많이 들여다봤는데요. 오늘 한편에 또 강의를 들은 것 같아서 저는 시청자분들 덕분에 저 역시 많은 공부가 되는 시간이었고요. 우리 최용식 소장님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사실 네. 그 낙관파라 네.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저 스스로 싫어요. 근데 오늘 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려서 네. 참 안타깝기도 하고 그리고 저도 참 그 가슴이 아파요. 네. 근데 경제 병리학으로 진단했더니 그렇더라는 거예요. 네. 이것만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책을 낼 때 네. 누구도 이 제목에 대해서 공감을 안 했어요. 근데 그때 경제 병리학으로 진단했더니 1년 이내에 반드시 이 과정을 네. 거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제가 다른 경제 위기들도 네.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했고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미리 대비하면 어떤 위기나 재앙도 그 최소화시킬 수 있으니까 예. 좀 경각심을 가져주십사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역사는 현재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최용식 소장님과 함께 그 거울을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 앞으로 여러분들의 투자에도 많은 도움이 된 시간이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최용식 소장님과 함께한 경제 핫스팟 아쉽지만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